엄마 수학 공부는 왜 해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2014년 늦둥이 아들을 낳고 이 녀석에게 가장 부러웠던 한 가지는 이 녀석은 2100년을 보겠구나 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생각납니다. 007이 차에서 전화를 막 하죠. 또 007이 차에게 뭘 물어보면 차는 음성으로 대답해 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경이로움, 그 신기함이 무색하게 지금 우린 모두 007처럼 살고 있습니다. 50년 지나니 007 아이템이 우리 아이템이 되어 있는 현실. 새삼스럽게 기술의 진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2100년의 기술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편으론 2100년까지 살아가야 할 아이가 애잔합니다.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2100년의 사회, 기술의 진보, 가치 체계의 변화, 달라질 인간관계 등 그때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 존경, 헌신, 위로가 변치 않는 숭고한 가치로 남아있을지, 거기서 이 녀석들이 잘 적응해낼지. 지금부터 이전 산업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해 왔는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요구에 의해 각 과목들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속에서 수학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왜 변화는 늘 새로운 기회인지, 왜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지 등의 관점에 집중해 주세요. 대략 그 50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부터 70년대 수출 정책은 여인의 머리카락도 잘라 가발에 심어 팔게 했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의 정비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전공자가 필요했죠. 외국에 물건 팔러 나갈 사람도 영어가 필요했죠. 영어의 시대였습니다. 인문계에서는 법대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던 학과가 영문학과였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수출 정책은 임가공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 다 캐서 팔아도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원자재를 수입해 1차 가공 후 재수출하는 임가공을 시작합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가공을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공장이 필요했고 공학의 전공자가 필요했습니다.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등학교 자연계열에서는 반드시 미적분과 확률을 포함한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물리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생뚱맞게 물리학이 나와 버리네요.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는 마치 국어학과와 국문학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국어학과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맞춤법, 문법을 배웁니다. 국문학과는 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소설과 시를 만듭니다. 수학이 국어학과라면 물리학은 국문학과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은 수학을 언어로 하여 자연의 규칙성을 탐구하여 방정식을 만듭니다. 문학의 시, 소설과 물리학의 방정식은 대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기계공학도는 미적분학과 정역학, 동역학, 유체역학을 배워야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도는 미적분학과 전자기학, 광학, 양자역학이 전공 그 자체입니다. 금속공학과는 미분방 정식을 이용한 고체물리학, 양자역학 등을 알아야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양자역학과 미분방 정식과 물리학 베이스의 화학이 필요합니다. 당시 자연계열에서 물리학과 합격선은 의대만큼 높았습니다. 전국 수석은 반드시 물리학과에 진학했던 시절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완제품을 수출해보자는 정책이었습니다. 부품업체 이름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회사 이름과 상표를 알리고 싶으면 완제품을 팔아야 했죠. 드디어 브랜드가 부가가치라는 사실을 기업이 자각합니다.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니 전문적인 공학 석박사가 다양한 분야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육부는 아예 고교부터 전문 공학도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과학고를 설립합니다. 과학고는 설립되자마자 각 지역의 우등생들을 모두 빨아들여 공학 특공부대를 조직해버립니다. 과학고 카이스트 연계 교육 시스템은
우수한 공학석 박사들의 산실이 되었고 지금도 한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의 비중이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난이도 높은 수학 문항을 풀 수 없으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어려웠습니다. 수학 공부 왜 해요? 라는 질문과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라는 대답이 완성됩니다. 물론 6, 70년대 본고사를 보던 시절에도 수학을 잘해야 서울대 갈 수 있었지만 학생 전반에 걸친 수학의 영향력은 8, 90년대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수학 왜 해요? 질문을 던지면서 자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이 본인들도 엄마 대답에 승질났으면서 아직까지 똑같은 대답 그래야 대학 잘 간다 를 자녀에게 시전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들으시면서 좀 더 나은 대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은 디자인과 관련한 새로운 필요가 생겼고 제품을 설계하는 산업 디자인과 제품을 홍보하는 시각 디자인이 명확한 역할 구분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각 대학의 디자인 계열 학과들의 합격점이 수직 상승, 순수미술이나 음악대학의 합격선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자체는 변변치 못했지만 디자인 계열학과가 주목받으며 그 덕에 학교 위상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대학들이 나온 것도 이 즈음이죠. 이렇게 시작된 완제품 생산 프로젝트는 아직 제품의 수준이 모방과 창작 어딘가에 있었고 창조나 혁신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인문계열은 고급 영어를 구사할 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외국어 고교를 설립했죠. 그런데 외국어 고교의 경우 과학고와 같은 열광적인 관심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외고 1회 입학은 정원 미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영어의 수준을 보여줄 확실한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삼성 모바일 폰의 브랜드가 애니콜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가 막혔습니다. 애니콜. 이게 미국에서 화장실 벽면 낙서에나 쓰는 단어인데 원티드, 애니원, 애니웨어, 애니콜 전화번호. 이성을 찾는 낙서에서 전화 달라는 단어. 최고 경영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니. 영어하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삼성 모바일 폰의 브랜드로 거의 10년간 쓰였다는 게 더 어이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자연과학과 공학기술, 그리고 디자인 업계의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